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주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주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서 3권, 예언서 12권, 총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기 때문이었어요. 시가서 3권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였고 예언서는 포로 시대 예언서 5권, 즉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제외한 나머지 12권이 모두 열왕기 하 상황 속에서 발생했으니 열왕기 상하를 모르면 이 나머지 15권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 열왕기 상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열왕기 상하 어렵고 복잡할까요?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쉽습니다. 말만 들어도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떻게 쉽단 말인가? 바로 사가의 관점만 알면 쉬워집니다. 열왕기 상하를 쓴 사가의 관점만 알면 쉽다는 것인데 열왕기 상하가 쓰여지기 전에 사실 이미 유대기 역대지략,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또는 나단의 글 등 역사 기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 사가는 왜 또 쓰나? 마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회람이 되어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요한이 또 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요한이 이미 복음서가 있는데 왜 또 썼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관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거의 달라요. 제4복음서라고 할 만큼 다릅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회람되어 돌아다니고 있을 때 분명히 요한이 그걸 읽은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요한이 이 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을 끄집어 쏙쏙 끼워 넣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다른 관점으로 쓴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 사가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누구든지 작품을 할 때 그것이 그림이든 음악이든 조각이든 글이 됐든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를 설정하고 그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소재들을 모으는 거죠. 그것과 똑같이 열왕기 상하 사가도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하는데 반드시 끼워 넣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들을 나열하여 실제 역사를 기록하면서도 매우 편협적인 관점으로 기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매우 짧게, 어떤 사람은 길게 기록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사가의 관점입니다. 이 사가의 관점만 알면 열왕기 상하를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사가의 관점이란 역사에 대한 해석을 말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419, 516, 518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숫자인지 아시죠? 듣는 순간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으셨을 거예요. 419는 학생혁명이라 부르고 516은 군사정변, 군사혁명이라 부르죠. 그리고 518은 민주항쟁, 민주화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419, 516, 518은 실제로 이 날짜에 일어난 사건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즉 사실로서의 역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혁명, 군사정변, 민주화운동은 뭐죠? 이건 그 사건들을 해석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 시대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건 군사혁명이다, 이건 민주항쟁이다 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이란 어떤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안경, 눈이에요. 이렇게 역사 기록은 419, 516, 518 같이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학생혁명, 군사정변, 민주화운동 같은 해석으로서의 역사가 있어요.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해석으로서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 시대가 실제 사건에 대해 그렇게 해석한 것인데 이것이 곧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의 사가도 해석으로서의 역사로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다시
열왕기상하로 썼다는 거예요. 즉 사가만의 관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썼다는 것입니다. 왕들의 기록을 쭉 나열하며 기록을 할 때 나름대로 주제를 가지고 썼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 열왕기상하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가의 관점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눈으로 열왕기상하를 썼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이렇게 관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소설이나 영화는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하라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춘향전이나 심청전, 봉순이 언니 등 말하고자 하는 책의 주제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명량이라는 영화, 그리고 국제시장, 이 영화는 엄청나게 흥행했어요. 왜 그랬죠? 이건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이런 영화들은 한 시대를 반영하고 얘기하여 공감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되는 거거든요. 공감을 읽어내야 관심받고 상받고 히트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려면 작가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좋아하는지 읽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어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러 음악회에 가고 전시회를 가고 영화관을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감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공감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설명드릴게요. 어떠한 화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화가는 어렸을 때 해바라기가 아주 많은 시골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해바라기 하면 언제나 떠오르는 것이 엄마, 그리고 어렸을 때 놀던 친구들, 그리고 고향의 따뜻함, 이런 이미지였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해바라기를 사다가 꽃병에 꽂아 거실 탁자 위에 놓은 거예요. 화가는 그 해바라기를 보는 순간 딱 감이 오면서 어렸을 때 그 느낌을 막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꽃병에 꽂아놓은 해바라기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그 그림을 보고 있던 부인이 그거 그렇게 안 생겼는데요? 뭐가? 자세히 봐요. 꽃병이 그렇지 않잖아요. 꽃병 아래쪽에 잔잔한 물결물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 무늬들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러네. 물결무늬를 추가했어요. 근데 꽃병만 그런 게 아니라 꽃병에 놓여있는 탁자 보세요. 그 자세히 좀 봐요. 탁자에 나무 무늬가, 옹이 무늬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당신이 이거 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탁자 위에 아까 당신이 먹다 남은 저 컵라면도 있고 연필도 있는데 이거 다 안 그렸네. 그러네. 또 추가해서 그리는 거죠. 또 저기 보세요. 벽에 교회에서 이사신방 왔을 때 받은 신방도 있고 달력도 있고 우리 애들 돌사진도 있고 자세히 보면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자세히 봐요. 또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다 안 그렸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말하는 대로 다 그렸어요. 자, 이 그림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이 되시죠? 그림을 그리긴 그렸는데 이것저것 다 그려지면서 이 화가가 정작 그리고 싶어 했던 해바라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그림이 많이 그려져서 화가가 말하고 싶은 해바라기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겠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림처럼 복잡한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처럼 열왕기상하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열왕기상하에 사가가 말하고자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가는 열왕기상하를 쓰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이미 유대기 역대지락이나 이스라엘 역대지락과 같은 역사 기록이 있었는데 사실 성경으로 된 것은 열왕기상하거든요. 그 책들이 아닌 열왕기상하가 성경으로 정경이 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별한 열왕기상하 사가의 관점, 그 관점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사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가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열왕기상하를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냥 막 읽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앞에서 말한 화가가 그리고 싶어 했던 해바라기만 남기고 나머지 그림들은 배경 처리하여 지우면 화가가 드러내고자 한 이 해바라기가 보이듯이
우리도 열왕기 상하 사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해바라기를 찾아내고 그 외에 많은 이야기들은 배경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왕기 상하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가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열왕기 상하의 해바라기는 무엇일까요? 내일 공부하겠습니다.